저는 도원기라고 하고요. 지금 상산고 내신반을 맡고 있고 고2, 고1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수업이 있어서 저는 고3 위주로 아니면 재수생 위주로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반은 이제 상산고 때문에 여기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확실히 어떤 전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서울에서 이제 계속 대형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학생들하고 간극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거를 줄이는 게 경쟁력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원장님께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최상위권 애들을 보통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상산고 또 이제 잘하긴 하지만 와보니까 전주에서만 있던 학생들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치동에서도 계속 수업을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저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그 수업하는 형태를 좀 알려드리면은 저는 좀 개념적인 걸 가지고 좀 일관되게 접근하는 법을 좀 많이 알려줘요. 학생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전주 지역에서 이제 보습학원 형태로만 만약에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습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피드백 위주거든요.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보통의 그런 피드백은 해설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보통. 왜냐면 그렇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뼈대에 대한 거를 안다면은 수학적 센스가 좀 있는 학생들은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게 띄어있지 않으면은 계속 어떤 한계를 부닥친다고 봐요. 많이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를 좀 더 빠른 단계에서 좀 깨우치면 어떨까 싶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전주에 있는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방법적인 것만 조금만 잘 알려주면은 애들이 너무 성실해가지고 착하고 그래가지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게 저희 수업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치동 쪽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 문제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방법적인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을 때 그 방법에 파생된 문제들을 혼자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그 방향성 중에 하나고 그런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학생이면 특히 더 왜냐면 중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고1 이후에 어떤 과정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고1 과정까지만 딱 알고 근데 고1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많이 반복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고 근데 거기에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해한 상태에서 선행하는 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봤을 때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한 거를 명백히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수상화 하시는 원장님하고 좀 코업을 하면서 제가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상화의 브릿지를 가지고 가면서 선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대한 개념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할 거예요.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함에도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구성으로서 좀 대비를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보습학원에서의 접근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줄기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준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교과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수상화는 이제 용서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제가 담당하게 되는 거는 대수 파트랑 미적분 원 파트 그리고 그거 두 개가 만약에 잘 따라온다 애들이 잘 따라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으로 빠져있는 게 미적분 2파트거든요.
그거는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건 서울대나 아니면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학생들이 잘 따라오면은 쭉 이어서 연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미적분 전체 파트를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배수 파트랑 그다음 미적분 원 파트에 대한 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디테일하게 달라진 건 있는데 현재 지금 교과 과정을 봤을 때 배수 파트는 수학 1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적분 1 파트는 수학 2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배수 파트는 완전히 똑같고 수학 2 파트에서 어떤 정의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것들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결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것, 미적분 파트에 대한 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닌 선택으로 빠졌기 때문에 대응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직접 그 해가 돼야지 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트가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는 수산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맞춰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배수 파트랑 미적분 원 파트에 집중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대한 어떤 수업 시간은 토요일 날부터 진행하는 거 3시간씩 잡아놓고요. 그리고 지금 회차 스케줄은 최대한 둘 다 14회씩 잡아놨거든요. 현재 14회 정도면은 개념적인 거를 일반적으로 잘 익힐 수 있는 회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미적분 2 파트로 갈지 아니면은 배수 파트랑 미적분 1 파트의 실력 문제를 한 번 더 익힐지에 대한 거는 그 뒤에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좀 대비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구성은 제가 앞에는 복습 테스트를 무조건 볼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주는 강의 문제에서의 접근법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바로바로 대응될 수 있게끔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먼저 볼 것이고, 그리고 강의 수업을 2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반복할 겁니다. 왜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만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초를 다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앞에 누적해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인 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몇 번만 이야기해도 그 줄기가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하고 접근법에 대한 거를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학생들한테 익혀줄 생각이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 2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문제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는 어떤 그 과제, 문제 유형은 7대3 정도로 좀 쉬운 문제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준 방법들에 대한 거를 본인들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좀 더 쉬운 문제 구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학생들이 그냥 자신이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문제를 풀게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방법이 잘 먹혀서 본인 걸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려준 방법에 대한 거를 최대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문제 구성으로 조금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체적인 게 제가 이제 진행을 해서 제가 대수적인 것하고 미적분을 같이 끌고 간다면은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보습하고 다니는 느낌이 아닐 거라는 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을 다루는 부분에 되는 거니까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커스는 반복 학습에 대한 포커스가 될 거예요. 그 개념적인 거예요, 반복.
그래서 혼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제가 알려준 방법을 가지고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들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어느 하나의 해법만 추구했을 때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은 잘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고요. 그리고 없으시면은 원장님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면 저는 이만 수업하러 가보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수 선생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수학 상하를 맡게 되는 이용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퍼펙트 수학학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수학과 나와서 지금 같은 학교 석사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솔직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수학 상하보다는 수 1, 2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학생들의 기호도 시그마, 인테그랄 이런 부분들이 다 수원, 수2에 나와 있는 거고 미적분에 들어가면 다 배우는 기호들이고요. 그런데 수학 상하는 어찌 보면은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을 좀 고급화해서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을 중요시하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수원, 수2가 오히려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방향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념이라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수를 가르칠 때 뭐 복소수라는 숫자가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년이 들어가면은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유리수를 좀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유리수를 2학년 때 들어가면 순환수수라고 해서 순환수수까지가 유리수다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중3에 들어가면은 무리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수에 대한 개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개념들은 모두 중학교 때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새로운 숫자인 허수까지 배우는데 이게 복소수의 세계라고 하는데 허수를 배우면은 이 허수가 왜 시작했지? 라고 해서 이렇게 16세기에 누가 허수를 발견하고 그 허수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아이를 쓰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아 우리가 허수란 개념을 왜 필요로 했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곱을 하면 모두 양수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과학적으로나 쓸 때 마이너스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렇다면 그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기호를 i라고 만들었어. 그래? 그러면 왜 얘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을까? 허수라는 애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은 모두 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숫자야. 그런데 우리가 제곱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을까?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어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다면 생각해보자. 너희들 이게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겠어? 수직선 위에 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허수는 너희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워서 그 안에다가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수는 실생활에서 나타낼 수 없어서 너희가 얘를 대소관계를 표기할 수 없는 거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를 배워가면은
만약에 아이가 0,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하나씩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린 대소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아이에게 이러한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증명하러 가는 과정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수학 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러한 개념 하나를 가지고 그 개념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개가 있다면 그거를 다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업은 수학상을 먼저 나가고 계획서상으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로 이렇게 3시간씩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가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주가 끝나고 나면 그 화요일 첫 주에는 그 단원 일주일 전에 배웠던 부분을 5개에서 7개 정도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 다시 어느 정도 자기가 성취도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하고 유형을 풀이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재는 저희가 이제 시중교재인 수학의 바이블로 해 나갈 거고요. 현재는 공통수학 그 1, 2 개정과정으로 나갈 겁니다. 그 지금과의 차이는 행렬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 네, 그 전 과정에서는 행렬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수상하에 대해서는 행렬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행렬이 들어왔다는 거하고 자, 첫 번째 하에 있었던 경우의 수가 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에 있었던 도형이 하로 내려갔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상하가 공통수학 1, 2로 바뀌어도 크게 변하는 과정은 행렬 빼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수업에 대한 저 이제 소개를 짤막하게 했는데 혹시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이쪽에서 그럼 아이들이 가게 되면 네. 에코시티로 가요? 네네. 지금 수업은 에코시티에서 할 겁니다. 그럼 4학년 1학기면 내신이 필요한데 그 기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조금 2주 정도는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신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교재도 보면 네. 바이블 같은 경우는 개념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유형 플러스 심화나 이 정도로 다른 더해진 책은 없는지. 그 위에는 제가 프린트물로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센이나 그리고 시중에 나 있는 올림푸스나 이런 교재들로 저희가 그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프린트물로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게 개념서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발전 문제나 중단위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형이나 심화 쪽에 가까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해도 만약에 수학의 바이블 정도만 다 풀어서 중학교를 마친다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교과서의 문제 풀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많은 부분을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개념을 어디에 갖다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번에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이 지나가면 스쳐가는 선행이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이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같이 들어갔을 때는 중학교 3학년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이 이걸 합치면 6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복수 테스트가 화요일 날 15분, 목요일 날 15분 이렇게
하고 공강이 2시간 이렇게 진행. 아닌데 그 복습 테스트는 그 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한번 30분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목요일에 그런 클리닉 수업이 많이 있는 그 아무래도 목요일 날 1시간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30분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반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주로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목요일 날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풀어보는 시간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는 시간들이 좀 가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이 그럼 상은 몇 주 정도 잡고 하는 몇 주 정도 잡을 계획인가요? 지금 상은 전체적으로 12주로 잡아져 있고요. 하는 거의 10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여름방학 전에 여름방학 끝나고 났을 때는 수상하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혹시라도 이제 저랑 같이 학생들이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고 즐겁게 하자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시작한 수학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전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개념이 이게 수학 상에 들어왔던 개념들이 모든 게 새롭게 들어와서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초로 해서 수상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한 수학들이 쉽고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어생님은 항상 수업하시는 거 되는데 지금은 스타트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 여름방학에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상상고에 대한 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한 1분씩 하죠. 기존 분석해서 반갑습니다. 김진영입니다. 원래 제가 설명회를 연락을 잘 못 받아가지고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빨로 하겠습니다. 상상고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의자사고 아닌가요, 그냥? 의자생 상상고. 아 그래요? 저 좀 판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하면 될까요? 얼굴이 잘생기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뭘 잘하면 될까요? 두 가지죠, 그죠?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시는 이제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반영되잖아요, 그죠? 반영되는데 제가 상상고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몇몇 학부를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 또 둘째도 지금 이제 고1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첫째는 고3이고 저도 이제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신은 1학년 때 승부를 봐야 돼요. 1학년 때 밀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처럼 나에게는 11번의 내신이 남았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세를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중3인 거잖아요, 지금. 중3이.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가 만약에 중3이라면, 중2라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면 중학교 내신은 A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크게 고민은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A를 못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아이도 중학교 내신을 제가 직접 해줬거든요. 그래서 해주니까 고등학교 내신 한 10분의 1 정도만 제가 수업을 해더라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서 한 15년, 10년 살고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중학교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것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문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알고 있는데 사실 비문학은 수능의 비문학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 비문학은 그냥 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그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돌려보면 요즘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교마다 내신을 하는데 상상고도 마찬가지예요. 상상고도 이 문학이랑 문법을 하는데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을 무조건 써요. 이 외부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들어간다 그러면 올해 지금 보는 고1 학생들의 모의고사 그리고 좀 심한 학교는 3개년치 3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는데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문학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비문학 같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내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문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문법도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문법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 수업이랑 내신 대비하는 걸로는 고등학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중학교 문법은 그야말로 중학교 문법인 거고 고등학교 문법은 수능형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좀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된다. 빡세게 준비하는데 문학을 보면 뭐 현대시가 있고 또 고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소설이 있고 고전소설이 이제 4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내신이라면 여기 나오는 현대시와 고전시를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얘들은 어차피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모의고사에 국한돼서 나오기 때문에 현대시와 고전시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2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론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뭐 시에 밑줄 치고 공부하고 이런 식은 안 통해요. 이제 모르는 시를 내었을 때 내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님들도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보통 이제 가나다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와요. 3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교과서시, 외부 지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가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뭐예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번 선지 정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세 작품이 부정적 현실 기반으로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 아버님 생각하실 때 이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머니, 답이 될 것 같으면 안 됩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왜 답이냐면 대한민국 시들은 수능에 나오는 시나 내신에 나오는 시들은 식민지와 광복의 기쁨 중에 뭐가 많을까요? 식민지가 많죠. 그죠? 우리 집이 가난한 경우가 많을까요? 우리 집이 부자라서 좋아요라는 시가 많을까요? 그쵸? 엄마가 땅 샀는데 10억 올라서 이런 시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별의 시와 만남의 시 중에서 뭐가 많을까요? 그쵸? 만나서 좋아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탄생과 죽음 중에서 뭐가 많을까요? 죽음이 많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론이에요. 내가 시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통찰력을 필요해요. 통찰력을. 이런 게 이런 공부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문제들 이걸 이제 어린 시부터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시에서도 최저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는데 뭐 내년 한 이맘때 좀 지나고 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제 시험 딱 끝나고 하면 문을 딱 열면서 엄마 나는 이제 정시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수능 내신 못 봤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괜찮아요. 그렇게 정시파가 되든 내신파가 되든 관계가 없는데 수능에서 제가 이제 언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수능 국어를 가지고 있다면 수능 국어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념을 좀 깨야 돼요. 수능 국어는 쉽게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영역. 하나는 아까 이제 성분 영역. 보통 이제 엄매가 있고 화자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11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5분 안에 내가 풀 수 있어야 돼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엄매는 5문제가 문법이고 6문제가 매체고 근데 매체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고3 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법이 키워드다 보시면 되고 화법과 작문도 지금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얘는 이제 고3 돼서 고3 되면 모의고사를 보통 주당 한 2개 정도는 풀어요. 한 100개 정도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누적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문학이죠. 문학이 있고 비문학인데 이게 17문제예요. 여기도 17문제 나오고 지문은 각각 4개, 여기는 3개 정도가 나오는데 4개의 포지션은 똑같아요. 여기가 나오고 비문학은 인문이 나오고 사회가 나오고 과학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데 이 비문학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도 수업을 안 해요. 학교에서는. 이 비문학은 각자 도생.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혼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인강을 듣던 학원에서 듣던 아니면 뭐 아버지의 뛰어난 영도를 따라서 하든 배워요. 이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문, 사회, 과학 학생 문과에 있고요. 아직 안 찍었어요? 중3. 아 중3이니까 그래도 의사사니까 이과 쪽 아닌가요? 아닙니까? 문과 가면 굶어 죽어요. 저도 문과지만 갈 데가 없어요. 어쨌든 이 문과 애들은 이 세 개 중에서 뭘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이과는 뭘 싫어할까요? 이게 2개를 싫어해요. 철학 싫어하고 경제 싫어하고 그래도 이과가 조금 낫다는 거죠. 과학 좋아한다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어려운 것부터. 그 다음에 문학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트렌드가 어떠냐면 24년 수능이 있고 23년 수능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엄매를 기준으로 엄매를 3위권이니까 엄매는 보통 문법의 정답률이 60%예요. 5문제의 정답률이. 근데 상상고 애들 기준으로 하면 상상고 애들은 2학년 2학기가 100% 내신이 문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름방학,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한 7개월, 8개월 정도 문법을 공부해요. 그러면 상상고 정도 급이라면 그리고 일반 학교도 2학년 1학기 정도면 문법을 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면 웬만한 3위권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는 건 어떤 거냐면 고전에서 내가 이제 아주 착각을 한다는 경우는 거고 60%고 이것도 이제 작년 63% 정도이기 때문에 문법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를 없애다. 그래서 문제를 킬러로 다 시험 자체가 킬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2003년도의 수능의 문학의 정답률이 93%예요. 7문제.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7문제는 93%라면 웬만큼 내가 공부를 좀 했다. 대한민국에서 한 18년, 19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되면 70%가 됐어요. 문학이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비슷해요. 비문학은 그냥 70에서 6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고 보면 길게 보면 비문학은 저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쌓아가는 거고 문학은 예를 들어서 뭐 여름방학이 되든 아니면 이제 뭐 상상고를 준비하다 보면 3학년 1학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사고를 위주로 하면 외대국어는 중3 2학기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상상고는 3학년 1학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상고를 지원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3학년 2학기를 다 놀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제 문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은 여름과 때 공부해서 차근차근 쌓아두는 거고 그리고 문학을 정때 잡아두고 그리고 얘는 장기적으로 내가 계획을 해서 인문이면 철학에 관해서 그리고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두는 거죠. 기초.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경제나 행정이나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는 거죠. 터치를 안 하는 건데 이런 기본을 좀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를 높이면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통화량이 어떻게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되고 물가가 어떻게 되면 정부에서 재정정책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고 과학 지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기본이 이제
지구과학이라든지 생명증은 잘 안 나와요. 생명증은 안 나오고 지구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융합된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놓고 보면 국어만 놓고 보면 저학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폭넓게 여기는 이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문법은 기초부터 왜 그래야 되냐면 실제 고등학교 됐을 때 문법이 부족하게 되면 얘는 시간의 블랙홀이에요. 왜냐면 문법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건 개념도 되어 있어야 되고 문제풀이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법이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많이 뺏어요. 시간을 많이 뺏어서 얘 점수가 높은 관계 없는데 다른 시간들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그 댁에 가시면 다 명품백들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명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밸런스를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에서 이 문법이 무너져 있으면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잘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문학도 그냥 양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종반 애들 특강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제 메가에서 이제 국어과 대표를 할 때 제가 선생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특강들이 있었어요. 무슨 특강이냐면 고전문학, 백제 특강 이런 것을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할 때는 기억이 나요. 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끝나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내가 뭘 배웠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특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필수 작품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뭐 적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냥 무조건 작품의 양만 늘리는 이런 공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건 나오지도 않는다. 하시고 요렇게 이제 각을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국어라는 과목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자 모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어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수학은 만약에 뭐 한 1번 문제가 답이 5번이다. 얘가 답일 확률은 100%예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0%인 거죠. 그죠? 국어는 안 그래요. 국어는 4번이 많이 답, 5번이 답인데 얘가 70%예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가 70% 미만인 거죠. 그죠? 요것 때문에 우리 국어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국어를 틀리는 경우는 엄마 나 2개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틀렸어. 고쳤는데 틀렸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래요. 내가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선지를 내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걸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논리적이고 보다 더 포괄적인 볼 수 있는 능력 그거가 국어를 늘리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 영어 선생님 가실게요. 빨리 영어 한번 좀.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영어 가르치는 임재상 선생이고요. 제 자료는 이렇게 제 얼굴 크게 있는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표지를 넘겨보시면 그 아래 이제 1, 2, 3, 4, 5 쪽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번호를 기준으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전 서울대 연구과를 졸업을 했고 이디아에서 상사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커리어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페이지부터가 사실 핵심입니다. 2페이지에 제가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 목차를 3개로 제가 분류를 해놨고요. 첫 번째는 수능 유형을 가지고 영어 공부법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 트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보셨나요? 요거를 잘 모르셔갖고 1번을 가지고부터 수능하고 내신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상고, 뭐 상상고가 아니라 뭐
다른 곳으로 유학을 보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외대국어 이런 것도 유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계를 제가 한번 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상세 커리어와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해보시죠. 3페이지부터는 수능 영어 유형에 대한 간략 정리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그 수능을 제가 레벨 1 문제와 뒤에 5, 6페이지를 보시면 레벨 2 문제 레벨 1과 레벨 2로 수능은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레벨 1과 레벨 2 레벨 1은 뭐냐면 우리 4페이지에 어휘랑 복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분석 우리가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걸 우리가 그래마라고 그러고요. 복화랑 그래마를 가지고 한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우리가 스텝 1 훈련이라고 그러고 스텝 1 훈련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레벨 1 문제다라고 저는 지칭을 합니다. 이걸 수능 유형으로 따지면 뭐 듣기, 뭐 목적, 신경 분위기, 내용 일치, 뭐 장문 독해 뭐 이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쭉 학습한 게 사실 이 스텝 1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어떤 영유를 보내시고 뭘 하든 간에 제가 쫙 보면 거의 대부분 스텝 1 훈련에서 맴맴 돌고 있고 요거를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수능에서는 5등급을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등급이라 하시면은 설마 그죠? 우리 얘기가 설마 근데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수능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5페이지로 한번 넘어보시면 이제 레벨 2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뭐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랑 영어 같은 언어는 문장이 쭉 합쳐져서 문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모든 문단은 문장의 그 문장의 합이 만든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논리 구조를 짜는 훈련을 스텝 2 훈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스텝 2 훈련을 해야 우리가 레벨 2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벨 2는 이렇게 알파류와 그 뒷페이지에 베타류 레벨 2는 알파와 베타로 한 번 더 쪼개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알파는 그냥 유형이 이렇습니다. 21번의 미출의 의미 뭐 주제파, 어색한 문장, 중문 이런 식으로 이 레벨 2의 알파까지를 다 맞추면 80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텝 2 논리 구조 짜는 훈련을 극한으로 했을 때 우리가 레벨 2의 베타까지 손을 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베타가 보통 수능에서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킬러는 빈칸 순서 삽입, 빈칸 순서 삽입 이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다 맞추면 20점. 그래서 이제 레벨 1을 다 맞추면 이제 5등급, 레벨 2의 알파까지 맞추면 2등급, 레벨 2의 베타까지 싹 맞춰야 1등급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겠나요? 여기까지 납득되시겠죠?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 이제 자사고랑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킬 건데요. 8페이지에 제가 상산고, 여기 이제 지역이 전주니까 상산고가 대표 자사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산고 내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형은 그 외대국어랑 똑같습니다. 상산고는요. 문과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혹시나 뭐 문과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는 외고가 없지 않나요? 여기 외고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외고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영 외고라는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 대원외고 써놨는데 대원외고는 요 유형이랑 조금 다르게 일반고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단 퀴즈를 하나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 답을 해주셔야 어머님들 우리 애기들이 이해를 얼마나 하셨나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쭉 보시죠. 그 상산고 내신 유형을 보면 추론 암기 어법, 추론 암기 어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 비중을 보시겠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유형이라고 써있죠? 추론입니다. 추론. 추론은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놨지만 추론 유형은 어떤 훈련을 해야 손을 댈 수 있다라고 제가 작게 써놨나요? 스텝 2 훈련을 해야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론은 내부 지문과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내부 지문은 학교에서 배우는 컨텐츠를 가지고 푸는 게 내부 지문입니다.
내부 지문의 유형은 토플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진하게 박스를 쳐놓은 외부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부 지문은 수능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상상고는 수능 유형을 뭐 기출문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논문에서 발췌를 해갖고 수능 유형으로 다시 한번 바꿔줍니다. 제가 아까 수능은 레벨 1과 레벨 2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벨 2는 다시 뭐랑 뭐로 쪼개지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레벨 2는 다시 알파랑 베타로 나뉩니다. 여기서 제가 외부 지문 이렇게 박스 쳐놓은 거 그 보이시죠? 이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뭔 거 같으세요? 혹시 추론 가능하시겠습니까? 레벨 2의 베타입니다. 베타. 그러니까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수준으로 내겠지가 아니고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능 수준으로 때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학교에 그 한영외고, 상선고, 외대고고, 그 다음에 대원외고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잖아요.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하여간 좀 나이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부터 이 내신 등급제가 바뀌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1학년까지는 보통 우리가 수시로 의대를 쓴다 그러면 3등급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럼 우리 애기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내신 3등급이 21%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내년으로 바뀌면 몇 프로겠어요? 1등급이 10%, 2등급이 20%잖아요. 2등급 싸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원외고는 1, 2, 3, 4, 5등급이 치열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봐도 다음에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뭐만 한다면? 노력만 한다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대원외고는 문제 유형이 대부분 다 뭐만 하면 풀 수 있다? 스텝 1만 열심히 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단어 외우고 문법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게 대원외고랑 일반고예요. 근데 자사고는 한 번 우리 애가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5등급 중에 3으로 밀려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2로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요. 이 친구들은 한 번 이제 선배들, 이 친구들은 한 번 4에서 9를 찍어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3으로 못 올라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문제가 다 뭐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스텝 2 훈련을 누가 얼마나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문제가 결판 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이것도 약간 유전적인 게 있어서 그 논리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런 애들은 굳이 수업을 안 들어도 그 내재된 뇌의 그걸로 막 집안에서 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잘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제가 가르쳐도 안 됩니다. 딱 진짜 열심히 끝까지 해서 밀어붙여도 4등급의 허들을,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이번 신입생 기준으로 4등급을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애기들의 그 점수는 중요하잖아요.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셔갖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론, 암기, 어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추론이 70%, 암기가 10%, 어법이 20%. 어법은 우리가 스텝 1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법 가지고 너무 애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법은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뭐 자사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고를 가셔도 스텝 1 정도는 충분히 문법적인 거 문장 분석 잘해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법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추론과 암기의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추론과 암기 위주로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뭐 서논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상상고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상고는 중간고사, 매 학기마다 중간기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상상고만 그렇습니다. 상상고는 중간고사 때만 논수령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논수령이 없고 그냥 단답형만 출제가 돼요. 이 논수령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쭉 문제가 있으면 이 질문의 주제를 네가 알아서 요약을 하고 선생님들이 조건을 줄 테니까 네가 요약한 주제를 가지고 영작을 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경각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8페이지까지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 9페이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상사고가 이런 걸 쓴다더라 정도고요. 그 뭐 국정교과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제 원서를 조금 이제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원서는 뭐 skills for success 이게 토플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토플하고 똑같다. 근데 이 토플 지문은 내부 지문이라서 사실 대비만 미리미리 한다면 그래도 커버가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8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역시 아이들의 점수는 뭐에서 갈립니까? 외부 지문에서 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1, 2등급까지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1, 2등급은 반드시 뭘 잡아야 된다? 외부 지문을 잡아야 된다. 그거 못 잡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 평균 점수를 그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평균 점수 다 나오거든요. 상상고 평균 점수가 그 44점이고 혹시 아세요? 44점. 그러니까 44점 애들이 그냥 보통 애들이 44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제가 보통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뭐 A 막 뽕에 좀 차 있으세요. 막상 여기 가서 보면 38점 나오고 40 이렇게 나오면 엄마랑 애들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겁만 드리나요? 근데 이걸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얼마든지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부터 제가 기출문제를 몇 개를 실어놨어요. 1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은 뭐 이제 최근 거 내신 발췌 문제인데 그냥 쭉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애기들하고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보통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정도의 길이가 보통 수능 문제 길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수능 문제를 절대 막 내지 않습니다. 뭐를 갖다 낸다고요? 얘네는요? 논문을 발췌를 해갖고 문제를 냅니다. 요거를 구글링 해보시면 저희도 이제 강사니까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냥 텍스트를 긁기 쉽게 이런 그냥 많이 퍼지어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저희도 편한데 이 양반들이 그래도 머리를 좀 쓰는 게 그 긁기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책 PDF만 딱 떠가지고 정말 오래된 논문들 그런 걸로 출제를 해놔서 저희들도 만들기가 참 힘들다.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요게 수능형 외부 지문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게 지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선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문의 길이를 아까 10페이지의 지문의 길이랑 조금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문제 중에 뭐가 조금 더 길어 보이십니까? 호흡적으로 11페이지가 길어 보이시죠? 11페이지 정도의 길이가 토플 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요거는 무슨 지문이겠어요? 외부 지문이겠습니까? 내부 지문이겠습니까? 이게 내부 지문입니다. 이게 내부 지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선지가 쭉 나와 있죠. 선지는 보통 이렇게 3줄, 4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 읽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지 읽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또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서술형이 있는데 제가 서논수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 어디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간고사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글의 내용을 쭉 읽고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오른쪽에 1, 2, 3, 4 아저씨 중에서 고른 다음에 틀린 진술의 번호를 고르고 이걸 한 문장으로 고쳐라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애기예요? 아니면은 저기 수업을 들고 오신 거야? 여기 아닌데? 죽어 들어왔어요? 빨리 가야지. 여기 가야지.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센스 좀 한번 잡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선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관식을 위시한 객관식 같은 건데, 그죠? 주관식을 위시한 객관식 같은 건데, 선지가 이거 몇 개죠? 4개입니다. 자, 근데 앞에는 선지가 5개잖아요. 근데 그 5개랑 요 선지 4개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구별하고 내는지 혹시 판단되시겠어요? 아까 그 객관식 선지 그 11페이지에는 석줄로 돼 있죠. 대신 선지가 5개입니다. 근데 12페이지로 가시면 선지가 4개죠. 대신에 선지 하나당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의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얘기가 그동안 뭐 문법하고 뭐 복화랑 물론 그것조차 안 되면은 사실상 힘들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그게 된 상태에서 문장의 핵심 정리하고 문장의 핵심들을 쭉 마치 우리가 팩트리스를 조립하듯이 문단의 논리 구조를 쫙 짤 줄 알면 그 내부 지문은 미리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부 지문은 그걸 공부를 다 이미 사전에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가면 풀 수 있고요. 외부 지문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능 문제 풀듯이 그 자리에서 논리 구조를 스스로 짤 수 있게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셔야 자사고에서는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사고 안 보내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업 상세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4페이지에 이제 중학교, 이제 주니어 친구들 시즌 1, 2, 3로 이렇게 단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즌 1은 3월부터 5월이겠죠. 그리고 시즌 2는 6월, 8월, 시즌 3는 9월에서 11월. 시즌 1과 2와 3에서는 그 뭐 1, 2, 3, 뭐 1, 2, 3 써있는 기본적인 틀은 똑같고요. 컨텐츠만 바뀝니다. 시즌 1에서는 2번에 본 수업이라고 써있고 괄호에 스텝 1 플러스 스텝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1과 스텝 2를 시즌 1에 같이 하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스텝 1에 상대적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거를 이때 못 잡으면 저는 이거 잡을 시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상고반이 이제 겨울에 8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숙사 공사 때문에 뭐 8주 해가지고 그러는데 원래는 6주밖에 안 돼요. 바로 들어가야 돼서 6주 안에 글쎄 이게 뭐 물론 돌리긴 하지만 시즌 1, 이 스텝 1과 스텝 2를 6주 안에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미리미리 그러니까 제 수업을 안 해도 좋아요. 집에서 하셔도 우리 애기가 스텝 1은 지금 당장 지금 잘하고 있다면 문법과 어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연습도 시켜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도 보시면 알겠지만 읽다가 보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갖고 이게 무슨 말하는지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긴 문장들을 기호나 아니면 알파벳, 약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써서 단순화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걸 제가 스텝 1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우리는 시즌 1 때 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즌 2부터는 스텝 1이 빠지고요. 스텝 2로 이제 몰빵되게 되는데 시즌 2와 시즌 3의 차이를 보시면 시즌 2에는 스텝 2를 골고루 스텝 2의 알파랑 베타를 골고루 다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즌 3에는 이제 알파는 조금 제끼고 이제 수능의 킬러 또는 자사고의 킬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텝 2의 베타 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그렇게 설계를 저는 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업 교재가 뭐가 있고 다 지가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 그 오답 노트를 사실 중학교 친구들은 거의 안 하고요. 고등학교 애들도 거의 안 하고요. 제가 어떤 애들을 보냐면 삼수생부터 합니다. 재수생까지는 사실 타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근데 삼수부터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합니다. 근데 재수까지도 제가 거의 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도 글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간 합의를 보셔갖고 오답 노트라는 걸 지금부터 조금 몸에 배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별게 아니고 이게 뭐 저만의 포맷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게 이거 한 페이지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틀린 문제를 오려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그어갖고 왼쪽에는 틀린 원인. 초등학교 때 뭐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저희 7살인데요. 왕수학인가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틀린 원인을 자기 손으로 쭉 쓰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자기가 한번 나름대로 마치 수학이지만 논술 공부하듯이 그렇게 오답 노트를 모든 과목을 다 하시는 거예요.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전부 다.
사실 모든 공부의 핵심은 저는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술. 그러니까 논리죠, 논리. 그러니까 이 방법론을 가지고 여기저기 파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거의 안 잡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가정교육이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못 챙겨줍니다. 어느 학원을 보내셔도요.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것만큼 못 챙겨줍니다. 그냥 뭐 엄마들한테 관리표만 보내주고 약간 생생만 되지 진짜 우리 애기 멘탈 트레이닝 우리 부모처럼 못 시켜줘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를 짜는 연습들을 가정에서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는 3세 컬이고요. 시즌 1, 3월에서 5월까지 진행되는 시즌 1을 저는 이렇게 10회 구성으로 짜놨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9페이지까지 해서 일단 제 설명은 마무리를 드렸고요. 뭐 일단 제가 어머님들 이렇게 사실 고등학교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다 드릴 테니까 질문 몇 개 있으시면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없으면은 저 마무리할까 합니다. 후회하게 질문하십시오. 우리 애가 1, 2년 되고 세 번째 시즌에 들어올 수 있나요? 그건 선택이죠. 선택인데 그건 이제 뭐 제가 이걸 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하시고 선택.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간 제가 썸머리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스텝 1에서 스텝 2로 가는 공부의 흐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다. 스텝 1을 잘 잡고 그 다음에 논리의 구조를 짜는 연습으로 최대한 빨리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상상보고 생물 수업하시는 원효리 선생님이 워낙 베테랑이셔서 얘네들은 너무 좋은 수업인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효리 선생님입니다. 제가 미처 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좀 약간 멍해서 그렇습니다. 네, 상상고에서 상상고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원현주고요. 저는 이력은 오랫동안 생명과학을 대체해서 많이 했고 지금은 어디 있죠? 네, 시대인재 있고 시대인재 그다음에 또 좋은 교육이라고 또 대치해서 조그만 학원 그다음에 또 대치 이대학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생명과학의 콘텐츠를 많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한테 담당한 게 중등,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중등이죠. 그래서 내년도 예비 고2를 담당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서 있다가 맨 처음에 이제 대치동에 강사로 나왔어요. 강사로 나왔을 때 아주 많은 애들을 이런 타입 애들을 제가 많이 가르쳤고 그 애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높은 여기저기에서 다 관록 있게 행동하고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중학교에서 받아보는 고등학교 입시하고 고등학교에서 받아보는 대입하고는 전혀 컨텐츠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나 어떠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컨셉 자체가 수능형 아니면 대입형으로 지향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 고1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과탐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고 무조건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건데 중학교의 그 컨텐츠하고 고등학교의 컨텐츠는 굉장히 달라야 되는 게 중학교의 컨텐츠는 무조건 자세하고 개념적이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사고력적인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어떤 게 메인이 돼야 되냐면 문제풀이 그리고 빠르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그 스킬을 익히는가 이런 것에다 그 컨텐츠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 이전에 정말 올림피아드라든지 영재고 제가 이제 영재고 서울영재 그다음 세종과고 그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영재 애들이나 세종과고 그런 친구들하고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제가 2년 전까지는
서울 영재 그다음에 세종가고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이제 했었던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많은 걸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상산하고의 차이점. 그런데 그 학교하고 여기 있는 이 상산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과학에서는 가장 암기가 아니에요. 원리부터 해야 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를 할 수 있냐면은 그 시험에서 고입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를 메인으로 해야 되는가? 생명과학이라고 했을 때 제가 준비 없이 와서 너무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요일날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날 와서 지금 보스턴에서 와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됐고 오늘 개강을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제 이 애들 그 여러 가지 프린트랑 이런 거를 하면서 오늘 이거를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 아침에 그냥 차 가지고 막 올라왔는데 갑자기 1시에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지금 여기 앞에서 밥 사먹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죄송해요. 솔직히. 자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그 연락을 받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여기에서 자사 친구들한테는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네. 생명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대입에서도 가장 많은 친구들이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런 건데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로 나뉩니다.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로 나뉘는데 말씀드리면 1과 2에서 이 친구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니라 2라는 거예요. 2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1 내용이 아니라 2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사고를 가든지 이 학교 뭐 외대보고를 가든 아니면 뭐 서울영재를 가든 세종을 가든 상산을 가든 모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생명 부분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농구술 형식으로 사고력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런 방향으로 얘네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생명과학 2가 중요한데 생명과학 2는 단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 이거 굉장히 많죠. 이렇게 6단원까지 있는데 가장 꼬린 건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4단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포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 분자, 그 다음에 3단원은 에너지 대사에 대한 거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유전이에요. 유전인데 이 유전은 생명과학 1에 있는 유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네들은 진 익스프레션, 형제 관련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화 부분이 있는데 진화에서도 생명과학의 2에 있는 하디-바인베르그 법칙 제일 어려운 내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화론이 일반적으로 좀 통합과학에서 나오는데 그 포션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공학이에요. 생공인데 이 생공이 여기에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통합과학의 내용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통합과학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과학은 생투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오해가 되냐면 생명과학 1의 유전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생명과학에 있는 유전은 우리가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명과학이 아닙니다. 생명과학이 아니고 그 유전은 퍼즐입니다. 퍼즐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거를 배우는 시간은 1도 없고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내신 과목으로 중요한 거지 그것이 대학에 들어가서 뭐 의대를 가든 약대를 가든 1도 나오지 않아요. 연계가 하나도 안 되는 곳이에요. 변별력을 내기 위한 유전 단원에 퍼즐 형식으로 걔네들의 문제를 내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입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생명과학 이 자체를 저도 커리를 짤 때 1과 2를 하는데 일단 교재는 제 교재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썼었고 올풀도 썼었고 모든 저서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제일 좋은 건 중학생이 대입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그 다음에 고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교재는 저는 하이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재는 하이탑으로 할 겁니다. 하이탑으로 하고 하지만 하이탑 자체는 개념은 좋지만 문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 문제집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컨셉 자체는 그러니까 제 책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제 책이 학생들이 보기엔 좀 너무 어렵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이탑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책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개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꼼꼼하게 과학에 대한 전체적인 거 생명과학 파트에서 그래요. 생명과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하는 그런 정리서이지 어떠한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심도 깊게 어떻게 깊게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건 하이탑. 그래서 일단 교재는 하이탑입니다. 하이탑이고 순서는 1하고 2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컨셉 자체가 생명과학 2의 2단원 요거를 할 겁니다.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생명과학 2의 세포와 생명체 분자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난 후에 생명과학 1에서 1단원을 나갈 거예요. 1단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유전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2단원에 있는 3단원의 에너지 부분을 하면 완전히 갑자기 멘붕이 되거든요. 멘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안 하고 유전을 시작하고 이 유전 끝나고 생명과학 1에 있는 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의 연계점을 가지고 해서 생명과학이 이러한 과목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중학교 때 엄청나게 이런 뭐 어떤 학원에서 어떤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강의와 이런 걸 똑같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이 단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분배, 단원의 분배에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생명과학의 체계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내용이라 하더라도요. 어떠한 단원으로 얘를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계되고 하는 것이 이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가는 이 단계가 제가 생각해보면은 학생들한테서 가장 머리가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투자를 많이 해도 제일 좋을 때가 이런 때인데 이때 저희 주위에서도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를 하냐면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적인 걸 넣어서 이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얘가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것만 전체적인 왁구라고 얘기를 하죠. 왁구를 짜고 그 왁구를 짠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학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맨 처음에 용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용어.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고2 맨 처음에 올라왔는데 이 용어를 모르면서 생뚱맞게 이렇게 있으니 계속 그게 뭐지? 하면서 애들이 가장 난데없이 이렇게 이게 뭐야? 하면서 현타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중등일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용어를 익히자. 그리고 이 용어가 무엇인지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용어하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디테일한 내용은 거기에 있는 이 나의 몸이나 이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여기를 수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무조건 문제만 딱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과제해라 이거 별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생명과학은요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3학년까지도 암기거든요. 대학교 3학년까지도 암기예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대학교 3학년까지 끊임없는 암기예요. 왜 암기냐면 이 단원에서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다시 익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보려면은 그거를 또 내내 암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뭐 액션이라고 하나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거는 실질적으로 생명과학부나 이런 데에서는 학부에서는 낼 수가 없어요. 대학원 이상으로 나와야지 어떤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한테 뭐 어떤 문제를 어려운 걸 풀어요 이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개념이 들어가고 나서 정확한 개념이 들어가고 나서 이거를 던져주면 애들이 자기네가 이거를 해석해야 되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점점점 수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시가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기에 가야 되는 이런 목적들은 조금이라도 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거 그리고 뭐 지금이 제 기회 아니에요? 뭐 의대도 많이 는다 이렇게 나타나니 얼마나 생명과학에 대한 수요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생명과학을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알고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 처음에 개념, 세포가 뭐다? 생명체 분자부터 이게 일반 생물학의 개념이에요.
생투가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생물학의 그 컨셉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생물학의 컨셉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과학도 그 스타일로 띄워져 있어요. 근데 통합과학이 상상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 같은 통합과학에서도 생명과학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물화 생지 시험 중에서도 상상은 제일 어려운 게 생명이거든요. 그거는 생명 자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컨셉 자체가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구석에 있는 거, 이 내용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거를 찢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고2는 안 되더라고요. 네, 고2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고2부터 가르치거든요. 고2부터. 그 전에는 저는 맨 처음에 올림피아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제자애들 중에서는 KBO, IBO여서 국제 올림피아드 금상,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벨라루스 이런 데에서 옛날에 뭐 올림피아드 정말 짱짱하게 나갈 때 있었어요. 그럴 때 거기에 그 팀에 있었던 친구들 다 제 제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맨 마지막에 걔네들 트레이닝을 못할 때는 제 제자애들한테 요번에 몇 개 애들 트레이닝 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학원계 사교육계에 나와서. 그래서 이런 영재 이 전체적으로 이 생명과학이나 바탕이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냐,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릴수록 좋다. 확실해요. 어릴수록 좋다. 고2 시작하는데 고2는 늦는다. 근데 고2는 늦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요번에 저도 상상고에서 통합과학을 처음 가르쳐봤거든요. 그랬더니 고1은 또 다르더라고요. 고1은 또 말랑말랑해서 또 넣어주니까 그냥 또 쭉쭉쭉쭉 먹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중학교 서울 영재 애들이나 이런 거 갔다고 했을 때 누구누구 생각하면서 아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이 문제 다 풀었지 뭐 생각하는 거예요. 강환이나 이런 애들 IMO죠. IMO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생각하면서 맞아, 강환이나 이런 애들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막 넣었더니 맨 뒤에 앉았을 때도 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팡팡팡 이렇게 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는 너무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진짜로 기회가 좋아서 이 개념 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들면 그거를 평생 먹고 삽니다. 진짜 이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왜 중학교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 중요한 개념을 넣어줄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면서 아주 계속 이거를 내라고 하는데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일단 교재는 하이탑을 해야 되겠다. 개념적인 거하고 얘네들을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시켜야 되겠다.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뭐를 써야 되냐면은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문제풀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보고서 써야 돼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도 수능을 가르치는 게 제일 쉽죠. 수능이 제일 쉬우니까.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것은 1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거는 다 잊어버려요. 지금도 가르쳐보면 애들 잘한다는 애들 다 했었을 때 다 잊어버려서 언제 배웠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요. 중3 때도 배우고요.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하는 방법이 뭐냐? 맨날 똑같은 이거 문제집 주고 이거 풀게 하고 맨날 채점해서 피드백하고 그게 지금은 생명과학은 즐기는 생명과학. 그럼 다 넣고 즐기는 생명과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념을 잘 잡아서 이 개념으로 내가 파생되는 나머지의 그 개념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 용어 정리. 이게 제일 중요한 생명과학이에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모든 스킬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 개념 속에서 파생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떠한 강의를 듣고 뭐 인강을 듣고 뭐를 해서 이거를 빨리 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적인 이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이것들이 술술 풀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암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 암기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개념을 가진 바탕으로 한 암기. 암기라고 하는 거는 개념에 대한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명과학 2, 교재는 하이탑, 단원 2단원, 예,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유전, 그 다음에 생리학 순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파트. 근데 교재를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림이 필요해요. 그림이.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80%가 도면이고 그림인데 그 그림을 맨날 프로젝터에서 일반 생물학 섹션으로 맨날 뭐 잘라가지고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일반 생물학하고 비슷한 게 하이탑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탑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첫 번째가 2의 세포 구조, 그 다음에 분자에 대한 거 단원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2에서 형질 발현 유전입니다. 근데 이 유전은 생명과학의 1의 유전이 아닙니다. 2의 유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 1로 들어갈 거예요. 1에서 생명 현상 1단원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1에서 두 번째 생리학 부분을 배워야 돼요. 생리학이라 하면은 생명과학 1 부분의 3단원을 얘기해요. 호르몬, 방어, 그 다음에 신경계, 뉴런 그런 것의 일반적인 생리학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에서 1의 유전을 배워요. 이런 순서로 가면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개념이 올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1, 1, 1, 요거는 2, 2. 더 좋은 건 여기에서 형질 발현 후나 이거 다 후에 다섯 번째 파트까지 생명공학을 하면 좋아요. 생공을 하면 좋은데 생공까지는 이거를 커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전체의 시간이 생명과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파트로 해서 토요일날 이 시간에 2시부터 5시 동안에 여기에서 이 애들을 데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떤 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년 과정으로 해서 하이탑을 하면서 네. 한 번이 그냥 딱 1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네네. 1년 과정이죠.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 학제를 잘 모르겠는 게 지금도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그 휴강이 있는지 그 회차가 나와야 되는데 원장님도 지금 이 회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에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은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럼 중간고사까지 몇 회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또 몇 회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얘네들이 내신을 챙겨야 되잖아요. 내신 챙기는 학년이 아닌가요? 1학기는 챙겨야 1학기 때는 챙겨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언제 시작하냐면 여름방학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데 좀 빠른 감은 있는데 원장님이 아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죠. 중2들도 오는데 중2들도 오니까 대부분 영재고하고 설 영재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2 때 팀으로 많이 모여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중1 애들도 있고 중2 애들도 있고 딱 보면은 뭐 뺑글뺑글 돌아가는 애들이야. 뭐 고등학교 고3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러니까 넣어주면 그냥 뭐 유전이나 이런 것도 뭐 이런 형질 관련해서 진 익스프레션 문제, 코드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잘 풀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학제 자체를 제가. 그래서 그 학제가 지금 몇 회를 이걸 카운트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지금 원장님한테 그거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이거 몇 회를 해야 돼요? 몇 회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몇 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쿼리가 달라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쿼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간고사 때 몇 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5회 하나요? 다음 주부터 5회? 4회예요? 5회예요? 6회예요? 6회? 그러면 기말고사 때도 6회. 시험 기간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거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원 이 자체를 딱딱딱 이 시수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20회가 나와야 돼요. 근데 20회 그 포션을 어떻게 20회가 나올지 그리고 여름방학 때 20회에서 24회 나와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면 네, 24회 나오나요? 7월 말까지 하면 한 네. 1회 정도 나와요. 근데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이니까 2학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 3, 40회 나오죠.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방학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해서 6회, 맥시멈 6회, 1학기가 20회 6. 그 다음에 얘네들 저 내신 그거 휴강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신 휴강 들어가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상산이 지금 7회에서 6회 완성이거든요. 그 맥시멈 찾아도 얘가 6회라고 해요.
그러면 12번이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맥시멈 해봤자 4번이에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다. 그러면 이게 16번이죠. 그리고 2학기는 쭉 할 수 있나요? 그러면 2학기도 66? 그러면 몇 개죠? 요렇게 66, 4, 66 이렇게 몇 회 정도죠? 28이요?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다 할 수 있겠네. 대박이다, 대박. 근데 문제는 이거를 28회를 애들이 다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적이야 이렇지만 얘네들이 중간에 낙오된다고요. 애들의 이게 학동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있는데 대부분 제가 20회 정도를 짜도 20회 맥시멈 가는 애들은 서울이대. 네, 솔직히. 그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구력이 있고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의 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결과를 내는 건데 대부분은 누구나 다 시작하죠. 누구나 시작하는데 제가 애들은 많이 꿰어요. 너 끝까지 가면 된다. 끝까지 가면 된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어려워. 뭐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거에 100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생각하면서 하나 다지는 이런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중학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3 생명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유전 파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중3에서 유전 파트 될 때 같이 이거를 같이 코디네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교과서를 보면서 애들의 진도를 보면서 그 상황에서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유전하고 이게 서로 연계가 되면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을 바꿀 거예요. 그냥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과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중3의 내용과 중학교 2학년의 생명과학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아직 다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커리 자체는 대강 이렇게 한 거고 그 커리는 제가 알아서 코디네이션을 할 거예요. 애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으냐면 한 가지 중학교의 내용에 과학이 있잖아요. 그 과학이 있으면 과학의 생명 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 생명 파트의 내용을 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식으로 좀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X. 그래서 일단 자기가 처해진 이 학교에서 자기가 제일 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가 없이 나 어떠한 목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얻은 과목이 내가 그 시간에 배운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서 내가 최대한의 목표치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그 자세가 돼야 되고 그것에서 내가 제일 1이 돼야지 앞으로도 1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뭐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든지 뭐를 잘하든지 저는 어떤 자신이 있냐면 생명과학에서 저랑 생명과학을 시작했다. 그러면 생명과학에서 1이 되잖아요. 그 시너지 효과로 전교 1등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학을 바라보는 이 자체의 그 시각 자체가 공부를 하는 전체적인 어떤 자세의 방향이 맞아 떨어져요. 같이.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무조건 요새 아이들은 막 문제를 풀 때나 이럴 때도 막 자세하게 막 뭐 이 문제 이렇게 풀려고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반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먼저는 커다랗게 산을 보고 그 산에서 어떠한 나무가 있는지를 보고 그 나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뭇잎과 그 안에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전체적인 시각들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산에 있는 나무 안에 있는 잎 속에 있는 그 세포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있으니 나오지를 못하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맨날 어렵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있는 그 시각이 너무 여기랑 동떨어진 시각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명과학은 이것에 높낮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시각을 이 시간에 잡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잡히고 나면 본인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 세부적인 게 아니라
뭐 내가 어려운 거 풀 필요 없이 맨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다 보면 전체적인 단원의 맥락을 알고 뭐 남들은 이 단원을 해서 어려운 거 푼다 하더라도 내가 못 풀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언젠가는 다 풀 수 있는 거가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의 난이도 조정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 아니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은 난이도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조정하면서 용어를 가지고 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어떻게 여기서 이 또 수업을 또 하지?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용어는 생소할 거다. 그리고 이 머리의 확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파생돼서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그리고 뭐 어떠한 과학 잡지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까지 다 커버할 거예요. 애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걸요. 중학교 애들을 가르쳐 보면 애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애들의 사고를 가지고 하려면 사실 책이 고등학교 책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책이 아닌 더 깊은 뭐 캠벨 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돼요. 캠벨이나 뭐 S자 들어가는 피지올로지 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얘네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이게 고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배우가 고정이 되고 그거를 고정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면 수능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생명과학 하는 애들한테 가지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부 애들, 서울대 생명과학부 애들이 서울의대 가려고 재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 제자 애들한테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생투를 외워야 되냐면 이거 지우고 가지치기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개념의 확산보다는 나오는 개념을 어떻게 수능에 적용할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거고 중학교에는 확산의 개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정적으로 대입에 대한 머리로 바뀔 거예요. 생명과학은 접근성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물리는 다를 것 같아요. 물리는 일관적일 것 같아요. 근데 생명과학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